지금 반발하는 목소리 공천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공천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면서 두둔하고 옹호하는 목소리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특정 인물에 비유를 했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한쪽에서는 연산군과 다름없다. 다른 쪽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데. 평가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지금 연산군과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럼 어떤 목소리가 오늘 나왔길래 저런 제목이 등장한 건지 그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부해야 이재명 대표에게 인정받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만 고민하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찬양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깃발이요 상징은 단연 이재명 대표입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신인 축구 선수들이 노장 선수들의 자리에 교체되는 것이 축구계의 흐름이라면 신인 정치인들이 노쇠한 정치인들을 밀어내고 교체됩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의 정신입니다. 친노는 되고 친명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연산군에 불과하다. 이렇게 폄하를 하는 비판, 평가를 내놨고요. 다른 쪽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계승을 했는데요. 그 축구에 비해서 축구의 계보를 잇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이게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또 반발, 받아쳐온 거죠. 송영훈 위원과 김성환 평론가께 어려운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모습 이재명 대표. 송영훈 대표는 우선 연산군으로 보입니까? 손흥민 선수로 보입니까? 일단 손흥민은 절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일단 그렇습니다. 아니고.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선수인데 이재명 대표를 거기다 갖다 비유하는 게 일단 거기는 맞지 아니다.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서른 의원이 연산군 얘기하시는 것도 좀 과해요. 우리 정치가 그렇게 그 극단적인 증오의 언어를 쓰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이재명 대표는 그 정청래 최고가 지금 그 축구 얘기하니까 말인데 예. 저 슈틸리케 전 국가대표 감독.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슈틸리케. 예, 클린스만 이전에 그 독일 감독 한 명 왔다가 중도에 경질된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클린스만 감독에 비교를 할까 하다가 예. 클린스만은 그래도 자유방위명 감독이었는데 그냥 놔두죠 다. 그렇죠.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유방임을 해서 전부 다 전 지역구 당원들이 경선하게 했으면 아마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거예요. 슈틸리케 감독은 나름대로 뭐 본인이 K리그 다니면서 선수 발굴한다고 하고 해서 선수 기용하는데 사실은 무전술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시아 최종 예선도 탈락할 뻔했거든요. 예.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시안컵 준우승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팀이었어요. 근데 팀이 전력이 막 떨어진 점점 거예요. 전술이 이상하고 선수 기용도 예. 이상하게 해서 월드컵 탈락할 뻔하다가 결국 본인도 경질당하고 집에 갔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나 그 리더십이나 어떤 숙련도는 사실은 슈틸리케 감독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군도 아니고 손흥민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슈틸리케 감독 오랜만에 듣네요. 거기다 좀 비유를 하셨어요. 이번엔 김성환 평론가는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으로 보입니까? 손흥민 선수로 보입니까? 이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던지시니까 제가 아까 전제를 좀 어렵다 그랬습니다. 예. 질문이. 연산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유한 거는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뭐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연산군이었을 때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연산군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요. 그럼 손흥민 선수에 비유한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하고 비유하면 손흥민 선수 팬들이 또 반발할 거 아닙니까? 지나친 아청꾼이라고 저를 또 취급하실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 게 뭐 맞다. 그럼 슈틸리케는 공감하십니까? 근데 그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연산군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비유하게 되면 일종의 폭군의 이미지가 더 씌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역사의 대표적인 폭군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으로도 사실 취급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유해버리거나 폭군으로 비유해버리면은 그건 나가는 사람, 반발하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걸 방송에서 비유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저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공천을 초기에 할 때 공관위하고
좀 전략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가는 작업이나 음. 좀 빨리 당대표로서 이 문제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의원들이 같이 재판받는 입장에서 왜 나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여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요. 뭐 국민의힘하고는 비교 안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민주당은 어떻게 공천하는 게 좋습니까? 아, 그냥 조용조용 공천하면 됩니다. 과거에 그냥 다선호했던 의원들, 많은 무슨 개로 불렸던 의원들이 예. 또 민주당이 지난번에 180석이나 의석 갖고 있으면서도 뭔가 확연하게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들 많이 받았는데 예. 그냥 이번에 이기기 위해서 조용히 갑시다. 이렇게 공천하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예. 자기 살을 도려내거나 뼈를 다시 맞추는 작업들을 해야 될 거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열음이 나오거나 갈등들이 발생하는 것 그것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그 과정에서 뭐 여론조사 업체에 관한 문제라든가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국민의힘하고 비교할 때 지나치게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좀 과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지금 공천에 거의 말미쯤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공천해놓고 난 다음에 밑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어느 쪽이 공천이 더 잘 됐는지 진짜 친명 공천을 한 것인지 예. 이런 평가들을 다시 좀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연상군이냐 손흥민이냐 두 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제가 윤주진 대표와 김종욱 전 행정관께는 한 30초씩만 각각 드릴 텐데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윤주진 대표께는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손흥민 선수에 비유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 좀 논평해 주시죠. 지지율을 또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쾌해하는 축구 팬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아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 저 얘기를 아니 듣고. 뭐 손흥민 선수를 왜 여기서 왜 손흥민이 나와 이런 말씀하실 것 같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연산군에 비유한 거 저 물론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연산군의 폭정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원한입니다. 원한. 어떤 아주 개인적인 원한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왕을 좀 이렇게 예. 폭력적으로 몰고 간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약간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원한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김종욱 전 행정관은 거꾸로 서른 의원이 연상군에 비유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본인이 어떤 하위 10%에 들어간 상황에서 예. 저런 식의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분이 동교동계 막내시고요. 예. 여기서 5선을 하신 분입니다. 민주당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말씀하실 단어인가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아무리 본인이 나가서 본인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가서라도 민주당을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당원들 77.77%가 뽑은 당대표에 대해서 예. 연산군으로 비유하고 나가신 것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좀 정치권이 너무 과유불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좀 적당하게 국민적인 상식선에서 예. 비판할 건 비판하고 예.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과도한 칭찬이나 너무 과도한 비판을 듣게 되면 좋아할 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드렸는데 그 조심스럽게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뉴스가 지금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 지금 사실상 컷오프 됐죠. 임종석. 아까 예고했었어요. 본인이 왕십리에 가서 활동하겠다는데 오늘 왕십리역에서 퇴근길 인사. 아,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오늘 당에다 이거 전략공천한 거 다른 분 전략공천한 거 이거 재고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계속 성동구에 가서 활동하겠다. 오늘 왕십리역에서 퇴근길 인사라고 했다. 이거 후보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임종석, 윤영찬과 함께 퇴근 인사. 방금 뉴스와이드가 전화 인터뷰 윤영찬 의원과 했는데 윤영찬 의원이 전화 인터뷰 끝나고 절로 갔군요, 바로. 아, 임종석 전 실장과 윤영찬 의원이 함께 퇴근 인사를 하고 있다. 영상과 사진이 들어오면요, 그 내용도 바로바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고대로 좀 왕십리에 가서 퇴근 인사하겠다. 활동 거기서 한다. 아마 좀 그 모습, 본인이 오늘 오전에 한 얘기를 좀 실천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무슨 교도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서른 의원이 뭐 오늘 당 나가면서 엄청나게 쏟아냈어요, 지금요. 그 목소리 좀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안 가려고 지금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어떤 모습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에서는 이거 다 방탄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조금 핵심적인 내용 좀 정리했는데요. 화면 좀 보시죠.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 어떤 선택이 있었어요. 2022년 5월에 대선 패배 2달 만에 보궐선거 개항을 출마했죠. 지방선거하고 같이 된 건데. 그리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잇따라 또 했어요. 이때도 사실은 방탄, 어떤 사법 리스크를 의식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2차례 일었었는데 그 앞서서 불체포 특권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번복한 거 아니냐 지금. 약간 이런 지적도 받았는데. 그리고 최근에 공천 관련해서 비명계 컷오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 이것도 역시 어떤 방탄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저 화면에 들어있는 저 내용들 4가지 정도 되는데 이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 법치 예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렇게 영상을 보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관해서 참 많은 일이 있었군요, 지금요.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 윤준희 대표, 이번 공천 과정의 어떤 내용, 혼란, 역시 이거 특히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 이거 방탄의 연장선이다. 약간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대선 직후부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줄곧 보이고 있는 모든 정치적 행보와 결단은 결국 사법 리스크 논란에 대한 어떤 방탄 그 의지가 강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패배했는데 갑자기 본인이 연고도 없는 지역을 선택해서 나왔고 당대표를 출마해서 급기야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공천 파동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본인을 또 다른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때 본인을 위해서 그 방탄을 해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방탄 의원단을 좀 만들고 싶은 것이고 여러 계파를 포용해서 이기는 180석보다는 든든한 내 편, 믿을 수 있는 내 편에 151석 그것도 아니라 정말 든든한 내 편에 한 120, 130만 있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임종석 실장 사태로도 드러나는 것이고 이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점점 좁아지는 정치의 그 원인은 결국 방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종욱 전 장관, 이재명 대표가 뭐만 하면 다 방탄으로 보나? 약간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 2년 동안 이렇게 비판하는 건 좀 가혹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뭐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이 문제만 나오면 계속 이걸로 공격을 하는데 아니 한 사람한테 2년 동안 동일한 비판을 하는 게 올바른가라는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방탄이라고 얘기하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의 일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51석을 받았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그거 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 이전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그때 가서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될 문제인데 그 문제를 3, 4년 동안 끌고 가면서 야당 당대표에 대한 비판의 논거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천 사안과 관련해서 불만 제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공천과 관련해서. 그런데요. 본인의 공천과 관련돼 있지 않은데 뭔가 얘기를 꺼내신 분,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그만두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묘한 연결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3가지 현상이 최근에 있었는데 우선
가장 요새 목소리 내면서 반발하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꺼내요. 작년 7월에서 8월 이재명 측근이 30명 날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30명은 비명계 의원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요. 여기 보면 박영훈 민주당 전략공관위원 오늘 사퇴한다고 어떤 입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임종석 잘 봐달라고 3번쯤 전화는 받겠다. 그러면서 거기 나와 있는 분들과 뭐 임종석 컷오프 약간 이런 분위기의 얘기를 미리 좀 꺼내놨다. 뭐 내일이면 뭐 알 수 있다. 약간 이런 분위기를 얘기했다고 또 알려졌죠. 그리고요. 정필모 전 선관위원장 얼마 전에 선관위원장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뭐 개인 신상을 얘기했었는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어떤 여론조사 업체 관련해서 허위 보도 받고 나도 속았다. 누가 얘기해서 갑자기 그 여론조사 업체가 들어갔다.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놨다고 합니다. 이 3가지의 모습들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작년에 이제 7, 8월부터 그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국회 근처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내가 30명을 날려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했다 그래요. 해당 업체를 그 선정하는 또 위원회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하고 위원장한테 보고되는 내용이 약간 좀 이 불일치했거나 또는 위원장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됐거나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후보 저 후보 중에 누가 더 우세한지 또 어떤 인물들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 등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거는 그건 선거의 가장 기본이고 정당의 일상적 활동의 일부입니다. 그걸 조사했다고 해서 문제 삼으면 이런 정당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좀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임종석 전 실장 지금 퇴근길 인사했는데 여기에 송갑석, 윤영찬, 홍영표 그러니까 비명계 분들이 지금 다 왕십리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오늘 저녁에 다 모여서 근데 모이고 나서 퇴근길 인사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왠지 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요. 뭐 이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임종석 간절한 마음 지도부에서 받아주길 계속 뭔가 요청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지도부에서 간절한 마음이다 받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꺼내놓고 있군요. 이게 읍소라고 봐야 됩니까? 뭐 경고입니까? 아니면 요청입니까? 아무튼 저런 얘기를 계속 꺼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왔어요. 저희가 지금요. 그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아까 3가지 어떤 현상이 있었다는데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여줄까요?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홍영표 의원서부터 그다음에 박영훈 지금 전 의원이 됐죠. 그리고 정필모 전 선관위원장 이런 얘기들 꺼냈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자 이거를 이쯤 되면 뭔가 사전에 얘기가 되고 계획된 게 아닌가 아니면 이건 완전 억측이다 그렇게 보는 것. 자 패널 4분께 앞에 OX 팻말 있거든요. 이거 뭔가 좀 있어 보인다 하면은 O 이거 완전 억측입니다 하면 X를 들어주세요. 자 제가 예상한 대로 2분씩 O와 X가 있는데 요거 내용이 똑같으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윤주진 대표하고 김종혁 행정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주진 대표는 이거 뭔가 있어 보인다라고 선택하셨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계획이 없이는 이럴 일이 지금 벌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전국적으로 돌았고 그 업체가 하필이면은 과거에 성남시와의 어떤 인연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김병기 뭐 위원장이라든지 이 당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도 전부 다 친명 일색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강하게 반발이 일어나고 또 탈당과 뭐 그 이런 것들이 이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는 확실하게 비명 친문은 물갈이를 해야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민주당에서 벌어진 일들의 어떤 공통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종혁 전 장관 X 이걸 억측이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선택하셨네요. 저는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이번에만 터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정치를 그래서 계속 봐왔고 평론하신 분들이라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은 있어 왔었다라고 하는. 이건 보통 일어나는 일이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 2010년, 2020년 3번의 선거를 통해서 친문 후보들 중심으로
소위 예를 들면 정당이 구성되거나 국회가 구성돼 왔었습니다. 당연히 2024년 선거와 관련해서 소위 구체제, 완고한 이 체제들의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12년 동안 구성되어 있는 구 시스템 자체가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파열음은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알았다면 이 부분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2년 동안 유지된 구체제를 새로운 어떤 혁신이라는 구도로 가는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도 파열음은 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한 대로 계획이 관철될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는 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뭐 30명을 날리겠다 이런 얘기들은 옛날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체포동의안 가결표와 관련해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막 도처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뭐 때문에 30명 안팎에 누가 이 얘기를 가지고 가결한 거 아니냐.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홍영표 의원이 말씀하시는 건 좀 과다한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왕신미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성동구와 관련해서 소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원인이 많이 이런 얘기도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 민주당 내부에서 토론이 많이 됐던 부분들이고 그 토론 과정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왔을 때 전체판에 어떤 선거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많은 토론들이 이미 있어 왔어요. 하지만 공관위원회 발언은 잘못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문제 같은 경우는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가장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기획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왕십리에서 퇴근길 인사하는 영상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만나러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저런 모습이 지금 화면으로 좀 저렇게 잡히고 있는데요, 지금요. 지금 왕십리 모습 계속 화면으로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뭐가 좀 뭐랄까요. 최소한 이게 잔잔하진 않아요. 아무리 봐도 잔잔하진 않습니다. 지금. 자, 이런 가운데요. 이것도 좀 논란입니다. 아까 유영찬 의원께 제가 잠깐 질문 드렸었는데 2명의 의원이 비슷한 처지에 있어요.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고 그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는 다른 판단을 한 거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내용 좀 보시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이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관련해서 나온 내용. 이 화면에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사실은 금품 수수 관련 의혹이거든요. 기동민, 이수진 의원. 그런데 이게 이른바 이제 라임 사태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인데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뭐 정치자금 1억, 그다음 양복인데 일단 양복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다 그러죠. 사실상 컷오프가 됐어요. 오늘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근데 지금 약간 금품을 받은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경선 결정이 나왔어요. 경선하라고. 근데 여기 차이점이 있다면은 기동민 의원은 양복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수진 의원은 일단 금품수 관련해서 전면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판단이 나왔죠. 공천 관련해서는요. 오늘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설명을 좀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공관위에서는 금품 수수를 본인이 인정한 후보의 경우에는 도덕성 검증 소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기동민 의원의 경우는 금품 수수를 본인이 시인을 했고 많이 비교가 되는 이수진 의원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적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올라왔고 이수진 의원은 정상적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도 지금 현재 혐의를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계양을도 향후에 좀 전략 지역으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 그건 제 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영훈 의원, 지금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시인을 한 사람과 시인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차이가 있다. 그 차이라는 걸로 약간 들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은 결국 다 부인을 하면은 공천하고는 상관이 없다. 공천은 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저게 지금 한마디로 하면 민주당 공천은 오리발을 내밀면은 자격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께서 방금 그 하신 말씀은요. 본인 스스로도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로서 저 잣대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실지 대단히 의문이에요.
그러면은 부인하면 어쨌든 웬만하면 자격을 받고 시인하면은 심사에서 떨어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기동민 의원은 양복받은 부분은 본인 인정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컷오프가 됐고 비리의 이수진 의원은 사실 원래 서울 서대문에 공천 신청했다가 거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성남중원에 간 지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거기서 윤영찬 의원하고 경선에 붙여졌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공천이 비명횡사, 친명횡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수진 의원, 저 비리의 이수진 의원은 지난주 목요일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그 자리에 가서 인증샷 찍는 거 영상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는 분들은 기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리고 2016년, 2020년 총선 얘기를 우리 김종욱 행정관께서 하셔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2016년에도 새정치민주연합에 그 당시 하위자 20%가 있었습니다. 20%가 25명이었는데 그중에 10명이 결국 공개가 됐어요. 문희상 의장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10명이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까지 반발이 극심하지 않았고 탈당하신 분이 그 당시에 전북 익산을의 전정희 의원 딱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하고 많이 다르고요. 2020년에도요. 소위 조금박해라고 하는 그 민주당의 쓴소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그중에서 금태섭 의원만 경선 탈락하고 조응천, 박용진 의원은 재선에 성공을 했고 김혜영 의원도 공천을 받았죠. 지금처럼 폭압적이고 일방적으로 특정 계파나 반대파를 말살하는 방식으로 공천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립니다. 김수환 평론가. 사실 지난해 초에요. 그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기소 그 혐의에 대해서. 근데 당시에 민주당에서 결정한 게 기동민, 이수진 비례위원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 등등등 해서 기소권과 관련해서 이건 정치 탄압이다. 당에서 그렇게 판정을 하면서 이거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지만 예외로 두겠다. 정치 탄압이니까 이런 판단을 당에서 미리 했었거든요. 근데 공천과 관련해서는 다르네요. 지금 상황이. 이게 좀 세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던 건 맞아요. 맞고 정치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모든 의원들이 다 그때 반발했었거든요. 기동민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발했었고요. 근데 그 사안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민주당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알지를 못하기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동민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김봉현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중간에 광주 MBC 국장을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중간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지금 인정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기소가 된 거예요. 기동민 의원은 김봉현 회장하고도 같이 해외 그 중간에 껴있다는 일종의 브로커 격으로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해외도 갔다 왔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김봉현이라는 사람과 기동민 의원은 만났을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근데 기동민 의원은 1억 원이란 현금은 받지 않았고 양복은 내가 선물 받았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수진 의원은 중간에 끼어 있는 광주 MBC 국장을 지냈다고 하는 사람하고 그 김봉현 회장하고 같이 만난 적은 없다고 그래요. 이것도 혐의 그 공소장 안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받았다. 정치 자금은 500만 원을 받은 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수진 의원은 만난 적도 없고 돈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있고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더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당에서 판단을 할 때 경중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당에서는 기동민 의원은 유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그렇게 겁니까? 그 판단은 제가 들어가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사람과 관련되는 혐의로 볼 때 지금 검찰이 기소한 걸로 보면 한 사람이 기동민 의원이 1억 받고 양복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양복 받은 거 인정했다고 얘기하고 김봉현 회장하고 만나서 같이 뭔가 그 뭐 여행을 가거나 뭐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하고 혐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만나지도 않고 중간에 있는 사람하고도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굳이 제가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을 좀 가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동렬해 놓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저는 잘못된 지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그 말씀 하나는 좀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좀 과격한 표현을 쓰시거나 아니면 일종의 프레임 같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앞서도 공정한 잣대로 좀 봐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있으면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방탄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왜 현역을 한 명도 컷오프 안 하고 그리고 찐윤이라고 불리고 용액관이라고 불리는 후보들이 의원들이 줄줄이 다 지금 공천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계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로 보이는데요. 어설퍼 보이고 시끄러운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더 그게 계획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거나 일종의 프레임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예. 거는 조금 공정한 잣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당상, 야당상, 공천과 관련된 사항, 어떤 사법적인 사항 이건데 왜 민주당 쪽으로만 이렇게 몰아치는가 약간 그런 불만적인데 이거 더 말씀하실 분 계세요? 제가 그러면은 두 분인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분께 한 1분 조금 안 되게 시간 각각 드릴 텐데 우선 김종욱 전 내가 저 행정관께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그 공천 문제가 아니고 이제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공관위가 검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 적어도 검찰의 잣대로 이걸 됐다고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관위가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관련 질문을 추가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이게 이제 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냐면 이 공관위에서 이걸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기동민 의원에 대해서만 지금 성북을 여기를 전략지역구로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결정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상 기동민 의원 컷오프 관련된 내용을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합의를 최대한 구하고 그 합의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 제가 볼 때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저기 투표를 붙였고 투표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고 지금 기사 나온 내용 그렇습니다. 공개되지 않고 컷오프 기동민 의원은 컷오프 하기로 했고 이수진 의원은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공관위의 신뢰성 자체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동일한 문제가 얼마나 큰 경중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필요하다. 안 그렇게 되면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 이걸 동의하기 되게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동민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공관위 결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의원 그룹들에서는 이 건을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할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좀 명확하게 좀 공관위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의원이요. 우리가 핵심을 찾고 비켜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엄청나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고 굉장히 중한 혐의로 재판 여러 개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민주당에는 과거 모범적인 혁신의 선례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김상곤 혁신이라고. 그때 김상곤 혁신에서 어떤 안을 내놨습니까? 기소만 돼도 공천에 불이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그거 어디로 가버렸어요. 왜? 당대표가 가장 중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다고 공천 자격을 안 주면은 당대표부터 공천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도덕성 심사 소위로 보낸다고 해서 인정 여부에 따라서 그걸 다르게 판단하는 지금 그런 루트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도 둘 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은 컷오프되고 한 사람은 경선에 붙여지고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뭐 얘기를 반박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현재 그런 상황이라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본질적인 측면으로 돌아가면 검찰의 잣대는 공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간의 인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야당 대표를 샅샅이 수사하면서 그러면 영부인과 관련된 수사나 이런 건 공정합니까? 그리고 그걸 특검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하자고 할 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는 건 맞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역 의원 컷오프 하나도 없이 이렇게 가는 거는 그럼 제대로 된 공천 맞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질문을 같이 동시에 던져줘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공천 얘기 쫙 하면서 양따 공천 얘기인데 치어지고 있어요.